네, 안녕하세요. 물리강사 홍진수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잘 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좀 아쉬움이 남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보고 조금 더 평가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아직은 확정 점수는 아니고 예상 점수입니다.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 67점으로 예상이 되고 1컷은 48점, 2컷은 45점으로 예상이 돼요. 시험지의 객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 그리 쉬운 시험처럼 보이진 않지만 점수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쉬운 시험처럼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좀 고인물들이 많이 남아 있고 좀 유비들이 사회탐구 같은 과목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수능은 아니잖아요.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험들은 전부 다 수능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때는 이거보다 상황이 낫겠지라고 믿고 공부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답률 높은 문제 5개를 쭉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오답률 탑 1은 역시나 20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20번 문제를 풀었을 때 사실 객관적인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아요. 이제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오답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풀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16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풀이 방법을 바로 떠올린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풀이 방법을 떠올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출에서 나오지 않던 형태의 정보 제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제가 이제 채점 결과를 딱 보고 나서 의아했던 건 3번과 4번, 즉 문제번호 15번과 10번인데 기본 개념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이 파동이나 이제 뒷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두 문제 해설을 할 때는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전자기유도 문제가 오답률 탑5로 나왔는데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전자기유도가 4페이지에 배치돼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기존의 기출들과는 조금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전자기유도 문제를 연습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이제 문제 해설을 할 텐데 문제 해설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답률 높은 5문제는 한 문제씩 끊어서 상세하게 해설을 할 거고 뒤에 나머지 15문제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실전에서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고 맞췄던 문제라 하더라도 조금 더 배워갈 거, 얻어갈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제 해설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설하진 않을 거고 해설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의 방법으로 해설을 할 거고 또 기본 개념만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숙련된 학생들이 푸는 방법 이렇게 2개 비교해서 보여줄 테니까 웬만하면 이 해설 강의는 놓치지 말고 꼭 이제 쭉 끝까지 수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0번부터 해설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익숙한 문제죠. 자, A와 B가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A 밑으로 내려가고 B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분리되는 과정에선 운동량 보존 생각하셔야 되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관계식 작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일단 문제에서 질량 A와 B가 각각 3M, 2M이다 적어주시고요. 자, 운동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럼 B의 운동량이 2mv0니까 A의 운동량도 2mv0가 되어야 해요. 그럼 분리 이후에 A의 속력은 3분의 2v0 되겠습니다.
기억 선택지가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선택지. 자, 분리되는 과정에서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즉, 개념상으로 탄성 에너지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물리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주시면 2분의 1 K의 D 제곱이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3M의 3분의 2V0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2M의 V0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은 이 값은 3분의 2 MV0 제곱, 이 값은 MV0 제곱, 계산하면은 3분의 5 MV0의 제곱.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K는 3D분의 10 MV0의 제곱 되는 거라 니은이 틀리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어서 디귿 선택지. 그럼 분리된 이후에 A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손실이 돼요. 마찰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분리 직후에 A의 운동 에너지고, 분리 직후 A의 운동 에너지 이 값 얘기하는 거죠. 요 값 3분의 2 MV0 제곱만큼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그럼 기본 개념만으로 차분하게 식을 세워보면은 A 처음에 3분의 2 MV0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3M짜리가 H1 높이 3mg H1만큼의 중력 에너지가 있는데 마찰 구간에서 3분의 2 MV0 제곱만큼 손실됩니다. 그랬더니 남은 에너지가 2분의 1 KD 제곱이고요. 자, 2분의 1 KD 제곱은 우리 앞서서 썼던 것처럼 3분의 5 MV0 제곱이에요. 자, 계산하면 3mg H1은 3분의 5 MV0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B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B 분리 직후의 운동 에너지 MV0의 제곱, 그 다음 중력 에너지 EM짜리가 H1 높이에 있는데 마찰 구간에서 똑같은 만큼 3분의 2만큼 에너지가 손실돼요. 그랬더니 높이 H2에서 V0로 움직여요. MV0의 제곱 플러스 EMG H2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MV0 제곱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이 M의 H1 마이너스 H2가 얘가 3분의 2가 됩니다. 자, 두 개 연립하면 H1과 H2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기본 개념만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해결하면 3분의 1이 아닙니다. 5분의 2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건 지금처럼 구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는 분명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자가 많고 식이 길어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단순하게 계산할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는 건 비례값을 활용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비례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되겠죠. 똑같은 문제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속도가 아니라 운동량으로 표현할 때 EM분의 P제곱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보면서 어떤 비례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운동량이 서로 동일하다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A와 B가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같은데 질량이 3대 2니까 에너지는 2대 3입니다. 그럼 분리 직후에 A의 에너지를 2, B의 에너지를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5,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나와 있는 물리량으로는 요게 MV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을 쓸 때, 자, B의 에너지가 3이고 A의 에너지가 2이니까 이것을 5E라고 할 수 있고, 2가 3분의 1 mv0 제곱이라서 3분의 5 mv0 제곱이다. 이렇게 mv0 제곱이다.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이런 분수 형태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좀 써보면은 A에 대해서 볼 때, 자, 분리 직후에 A의 운동에너지 2E, 그 다음에 플러스 3mgH1 마이너스 2E, 근데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에너지가 5E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에 대해서 처음에 분리 직후의 에너지 3E 플러스 2m의 GH1 마이너스 2E 했더니 3E 더하기 2mgH2. 자, 그러면 3이 똑같으니까 2mg H1 마이너스 H2가 2E. 분명히 이 노란색으로 쓴 식과 똑같은 식인데 훨씬 더 간결하죠. 물론 이걸 한 번 더 축약할 수 있습니다. 변화량에 대한 식으로 축약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비교하기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 비례값을 표현했을 때 훨씬 단순해진다는 걸 좀 체감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썼고요. 이제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H1은 H1 대 H1 마이너스 H2를 3분의 5 대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H1을 3분의 5라고 할 때 H1을 3분의 5라고 할 때 H2가 3분의 2여야 하기 때문에 두 개 빼서 1이어야 하니까 H1분의 H2가 5분의 2가 되는 거죠. 해서 디귿이 틀린 말이라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노란색으로 푼 거나 빨간색으로 푼 거나 똑같지만 비례값 활용해서 계산을 단순화하자. 그럼 빨간색으로 풀었을 때 훨씬 더 식이 간결해진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문제 푸는 과정을 좀 여러 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요 시간 조건부터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운동 분석해 주셔야 돼요. 운동 분석.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 속도는 0입니다. 그럼 출발선에서 기준선까지 같은 거리만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린 시간이 1대 3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속도가 9대 1이어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가속도가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서 9대 1이어야 해요. 그런데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지금 수레 A, B인데 A와 B의 위치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어차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라지 M, A의 질량, B의 질량으로 같아요. 근데 가속도가 9대 1이고 첫 번째에선 실의 매단 추 B의 중력만 있죠. 네, 좌변이 MBG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에선 MAG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비교하면은 질량은 같은데 가속도가 9대 1이니까 B와 A의 질량이 9대 1이다. 그래서 A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B의 질량은 9M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야 돼요. 네, 두 번째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변화량 조건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연한 막막함이 살짝 있었을 거예요. 자, 에너지 변화량 조건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자,
개의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 써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1 에너지 정리, W는 델타 E, 1을 한 만큼 에너지가 변하죠. 그래서 1 에너지 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설명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에너지 보존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수레와 A와 B가 함께 움직이고 개의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에너지 보존으로 갈 건데 자, 보면 A와 B와 수레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근데 두 개가 있죠. 예,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그럼 두 번째 상황에서도 A와 B와 수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자, 그런데 여기서 가속도는 9대 1이지만 걸린 시간은 9대 1이지만 걸린 시간은 1대 3이기 때문에 기준선에 도착하는 순간 속력은 3대 1이에요. 자, 여기 속력 3V0가 되는 거라면 여기는 속력 V0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더 표현을 해볼게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9E0. 지금 가에서 A는 수평면에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없어. 수레도 마찬가지. 근데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9E0로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9E0로 증가하는구나. A와 B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도가 서로 같습니다. 근데 질량이 B가 A의 9배니까 여기는 81E0. 지금 수레는 몰라요. 그다음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두 번째에서는 기준선에 도착하는 순간 속력이 V0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 E0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9E0입니다. 뭐 이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11E0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에서는 A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11E0만큼 감소하는 거라면 포텐셜 에너지는 12E0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부분 봐주면은 출발선에서 기준선까지 거리는 같습니다. 즉, 첫 번째 실험에서 B의 높이 변화와 두 번째 실험에서 A의 높이 변화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량이 B가 A의 9배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도 9배가 되겠죠? 그럼 12의 9배니까 108 E0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개 더해서,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서 0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나오겠다. 여기가 18 E0가 되어야 하고요. 그럼 속력은 서로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2배니까 수레의 질량이 EM이 되겠구나. 자, 여기서 라지 M이 EM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럼 MB분의 라지 M이니까 9분의 2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에너지 변화량 조건 나왔을 때 개의 에너지 생각해서 표 빈칸 채워주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1 에너지 정리는 식을 쓸 때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요. 네. 하지만 조금 더 간결하게 해결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도 바로 보이겠습니다. 자, 1 에너지 정리.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비보존력이 한 일은 당연히 비보존력 곱하기 변위가 될 거고요. 얘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이제 식을 쓸 때 어차피 거리는 첫 번째 실험에서나 두 번째 실험에서나 같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즉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비보존력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R자 힘 분배.
물체에 연결된 힘, R자 힘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쓰기에 앞서서 A의 질량 M, B의 질량은 9M이라고 했는데 수레의 질량은 몇 M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XM이라고 세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가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고 가에서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R자 힘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자, 9mg 이게 개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인데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것은 전체 질량 11 더하기 X 중에서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을 차지하는 겁니다. 다시 1만큼을 차지하는 겁니다. A의 질량 1M이니까 이게 A에 작용하는 R자 힘 곱하기 거리까지 하면은 이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일,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 거죠. 이게 920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두 번째 실험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전체 외력의 합 EMG 그 중에 전체 질량 11 플러스 X 중에 지금 수평면에 있는 B와 수레 이게 수레에 작용하는 장력이죠. A에 작용하는 장력이기도 합니다. 장력은 양쪽에서 같은 크기로 당기니까 곱하기 S 되는데 자, 얘가 몇 대 몇이어야 되냐면 9대 1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계산 마무리할게요. S 공통이라서 안 써도 되는데 헷갈릴까 봐 써준 것 뿐이고 MG도 헷갈릴까 봐 써준 것 뿐이고 11 플러스 X는 똑같죠. 그리고 9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9 플러스 X가 그냥 1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계산하면 X가 2 나와서 똑같은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자, 만약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것 같기는 한데 첫 번째 방법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문제 풀 때 조건들을 하나씩 활용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순차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자, 이중성 문제고요. 이중성은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 두 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 빛의 이중성은 광전 효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광전 효과에서 기억해야 될 개념은 다시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빛의 세기와 빛의 에너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필요한 개념이고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하진 않지만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우리 광전 효과를 빛의 에너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금속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그게 광전 효과인데 빛의 에너지가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보다 크면 전자가 방출되고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보다 작으면 전자가 방출되지 않아요. 그리고 빛의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가 방출될 때 운동 에너지가 큽니다. 그 내용을 그냥 단순히 식으로 옮긴 것 뿐이고요. 기억해야 될 식 딱 하나죠. 빛 에너지에서 금속의 1함수,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고 그걸 뺀 나머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다. 이겁니다. 그럼 빛 에너지가 금속 1함수보다 크면 전자 방출되고 빛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빛의 에너지를 HF, 진동수에 비례하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광전 효과에선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 이론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물질파 이론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형으로식 쓰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형으로식 쓸 수도 있지만 비례값 계산하기 위해서 비례값으로 표현을 했을 때 mv 람다 세 변수의 곱이 일정하다. 혹은 나와 있는 물리량이 운동 에너지로 나와 있다면 MEK 람다의 제곱 세 변수의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중성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은 이게 끝이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은 일단 가로축이 빛의 진동수, 세로축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식으로 옮긴 건데, 자, X축이 진동수, Y축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즉, Y는 hx-w 1참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즉 A와 C는 같은 금속, B와 D는 또 같은 금속이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자, A와 B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그럼 전자, 똑같은 전자니까 질량도 같고 운동 에너지 같으면 속력도 같고 기억은 그냥 틀린 말이죠. 같다.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A와 C는 같은 금속판에서 방출된 전자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물질파 파장을 비교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몇 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단순히 대소관계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이용해서 MEK 람다 제곱 세 변수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질량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B가 D의 2배. 그럼 물질파 파장은 B를 1이라고 한다면 D가 루트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디귿 선택지. 물질파 파장은 B가 D보다 길다. 틀린 말. D가 루트 2니까 더 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으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10번. 마찬가지로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파동의 진행이라는 단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두 가지. 자, V는 F 람다, T분의 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은 공간상에서 진행을 하고요. 하지만 매질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파동의 진행과 매질의 진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파동의 진행 속력은 오로지 매질에 의해 결정이 되고 진동수나 주기는 오로지 파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럼 파원에서 한번 만들어진 파동은 진행하면서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진행하다가 매질이 바뀌면 파동의 진행 속력은 달라지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 필요한 이 단원에서 알아둬야 할 개념은 이 두 가지이지만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좀 단순하게 해결이 가능해요. 자, 문제 주어진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알려주기를 진동수가 0.75 그리고 파동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진동수가 0.75니까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 4분의 3이고요. 그거의 역수여서 3분의 4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파장은 4죠. 자, 그러면 두 개 계산을 해보면은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계산하면 3 기억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문제에서 또 추가로 나와 있기를 T0 초일 때 처음으로 변위가 2m가 된다 라고 하네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 선택지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매질의 진동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간 잠깐 지나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자,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3분의 4초입니다. 근데 얘는 하나, 둘, 셋, 4분의 3 주기만큼 가까 T0가 4분의 3 주기인 거고요. 주기가 3분의 4니까 집어넣어주면 1초 되는 거죠. 해서 니은 선택지가 맞는 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 매질의 진동이 아니라 파동의 진행으로 똑같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좀 이제 왼쪽으로 살짝 와보면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파동은 연속적으로 진행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던 위상이 처음으로 도착을 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나눠보면 4등분 했을 때가 한 파장입니다. 4등분 했을 때가 한 파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칸, 두 칸, 세 칸 만큼 가는 거라서 T0가 4분의 3 주기만큼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 여기서 니은이 맞는 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의 진행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매질의 진동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2초일 때 3m에서의 변위, 첫 번째 매질의 진동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 자, 이 점은, 자, 2초는 몇 주기냐면 3분의 4주기가, 그러니까 3분의 4초가 1주기니까 이거에 2분의 3배 해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3주기, 즉 4분의 6주기가 되고 4분의 1주기마다 이렇게 한 칸씩 가는 겁니다. 매질은 진동하는데 4분의 1, 2, 3, 4, 5, 6 변위 2 되겠죠. 해서 디귿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파동의 진행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 2초라는 건 파동의 진행 속력이 3이에요. 그럼 2초 동안 6만큼 진행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점에서 3에서 6m 이전의 위상이 올 건데 1, 2, 3 어디서? 여기죠. 다시 1, 2, 3 그 다음에 4, 5, 6 요 위상이 이렇게까지 오게 될 겁니다. 해서 디귿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선택지나 디귿 선택지는 매질의 진동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파동의 진행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 방법 알아두시면 되고, 개념 자체는 딱 이렇게만 존재해서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전자기유도 문제고요. 자기장 영역의 길이는 2D이지만 도선의 길이는 3D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간을 정확히 나눠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자, 여기서 일단 0에서부터 2D까지 구간과 2D까지 구간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D 이후의 구간으로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D씩 나누게 될 거고요. 그럼 2D부터 3D, 3D부터 4D 나눠서 정보들을 하나씩 파악하게 될 거예요. 즉 0에서 2D까지 해서 한번 잘라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자기장의 색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방향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2D에서 3D까지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예요. 그러면 0에서 2D까지의 자속 변화와 2D에서 3D로 갈 때의 자속 변화가 같으니까 영역 2가 자기장의 세기가 B0인 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3D에서 4D까지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즉 P가 요 초록색인 순간에서부터 그 이후로 잠시 동안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속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그럼 영역 1과 2가 온전히 같다라는 겁니다. 영역 2가 나오는 방향 비제로라는 게 확정이 돼요. 자, 그 다음 4D에서 6D까지 4D에서 6D까지 자, 그러면 4D 이후로는 영역 1은 사라지고 영역 2는 그대로고 영역 3이 증가합니다. 근데 그 변화량이 3i 제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영역 1과 영역 3의 자기장의 차이가 3b 제로만큼 차이가 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4b 제로 이거나 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b 제로일 수도 있어요. 차이만 3b 제로 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6D에서 7D까지 유도전류 I0인 것은 요 영역 2 빠져나오는 거라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7D에서 8D까지 이 부분을 보면은 유도전류의 세기가 2I0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7D일 때 영역 3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영역 3 빠져나올 때 유도전류가 2I0라는 것은 변화량이 2B0다라는 거고, 요 첫 번째 경우가 맞는 거다, 두 번째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파악이 되고, 따라서 영역 2와 3의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전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 5번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나머지 15문제는 앞선 5문제랑 다르게 끊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좀 속도감 있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 1번 전자기파 문제. A. 라디오파, B. 가시광선, C. 적외선. 기억 A. 라디오파이다. 맞는 말. 니은 가시광선과 X선의 파장을 비교합니다. 파장은 가시광선이 더 길어요. 니은 틀린 말. 디귿 A와 C의 진동수를 비교하네요. 파장은 라디오파가 길고 진동수는 라디오파가 작습니다. 그럼 진동수는 A가 작다, C가 크다. 디귿이 맞는 말. 답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 핵반응 문제고요. 뭐 반응식이 나와 있진 않네요. 단순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핵반응 1은 핵분열, 핵반응 2는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나 둘 다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죠. 1. 핵분열 반응 맞고요. 2. 핵반응 과정에서 증가한 질량이 틀립니다.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고. C. 핵융합은 태양 내부처럼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 맞는 말 되겠습니다. A, C 정답 4번. 자, 등가속도 운동 단원에서 요 위치시간 그래프 나왔습니다. 위치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를 뜻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 선택지, 이동거리를 물어보네요. 자, 이동거리와 변위 구별해야 합니다. 자, 0초부터 5초까지 변위는 6m이지만, 자, 이동거리를 보면은 4m만큼 갔다가 8m 돌아왔다가 다시 10m 가는 거라서 4 더하기 8 더하기 10. 네, 그러면은 22 되겠네요. 그럼 기억 틀린 말 되겠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1초부터 5초까지 운동방향 바뀌는 횟수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운동방향 바뀌는 횟수. 자, 즉 운동방향이 바뀐다, 속도가 0이다 라는 거고, 속도가 0인 지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있네요. 니은 선택지 맞는 말.
그래도 우리 해설하는 거니까 한번 이 정도 쓰면은, 자, 운동 방향 변화한다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운동 방향 변화 순간은 속도가 0인 순간, 기울기가 0인 순간이라고 해서 두 개 찾아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디귿 3에서 5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고요. 2초 동안 변위 보면 되는데 3초에서 5초까지의 변위. 자, 2, 마이너스 2, 6, 8이네요. 계산하면은 4 되는 거고 디귿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뭐 올해 수능 특강과 이제 연계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택지 판단할 때만 좀 신중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A의 무게, 사람의 무게. 자, 그래서 가해서 A와 사람의 무게를 더하면 600. 이제 나에서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사람 N은 아래 방향으로 사람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 A를 보면은 여기에 A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장력이 있죠. 그리고 줄이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줄을 당기면 줄이 사람을 당기는 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울이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이게 400이라는 거죠. 자, 장력은 A의 무게와 같고요. 요게 A의 무게와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무게에서 A를 뺀 값이 400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두 개 연립할 수가 있고요. 그럼 A의 무게가 100, 사람의 무게가 500이구나. 사람의 무게가 500이구나. 까지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 판단, 기억, 사람의 무게는 500이다. 맞는 말. 니은, 가에서 저울이 A에 작용하는 힘 100이다. A의 무게만큼이니까 니은도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은 저울이 사람을 미는 힘과 같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400. 그 다음 사람의 무게 500. 두 개 같지 않죠? 디귿이 틀린 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뭐 실험 문제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물질의 자성인데 자성체는, 그러니까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뭐 인력이 작용하게끔 혹은 청력이 작용하게끔 자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강상반 뭐 구별할 수 있지만 강한 인력이 작용하네요. 강자성체. 약한 인력이 작용하네요.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N극이 아니라 S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고요. A. 자, 자화를 푼 다음에 다시 실험하는 거라서 아예 새로운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인력이 작용하게끔 자화되고 상자성체는 약한 인력 작용하게끔, 반자성체는 약한 청력 작용하게끔 자화가 됩니다. 따라서 그냥 똑같은 그림일 거고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추가 코멘트를 살짝 해본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간에 라 과정에서 A, B, C를 자화되지 않은 상태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면 B와 C는 자석을 멀리 했을 때 자화를 상실하니까 처음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자화되어 있는 강자성체는 이미 N극, S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라서 인력이 작용할 수도 혹은 청력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화되어 있는 강자 성체는 이미 그 자체로 N극과 S극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자, 충격량 문제, 운동량 보존?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질량 나와 있죠? 1kg, 1kg, 3kg. 자, A 질량 1kg, C 질량 3kg, B 질량 1kg, C 질량 3kg. 자, 그럼 운동량 보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 운동량의 변화가 3. 그럼 충격량이 같아야 되니까 C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3. 그러면 V1은 1. 자, B 운동량 2예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된 4kg의 운동량도 2가 되어야 하니까 속력 2분의 1. 그럼 V2분의 V1은 2분의 1분의 1. 답 2. 4번 되겠습니다. 7번.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빛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된다. 그럼 B를 보건 C를 보건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데 C를 볼게요. 그럼 5와 3의 차이가 0.97, 마이너스 0.54와 기억의 차이가 0.97.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1.51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었으면 이 숫자가 익숙할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2.55에 해당하는 에너지고 0.85에서 2.55만큼 낮아지면 2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이 2. 선택지 판단, 기억, 맞는 말, 니은, 맞는 말. 디귿, 방출되는 빛의 파장, B와 C를 비교하네요. 빛의 에너지는 B가 커. 그럼 빠가 아니라 파장은 B가 작아. 파장은 B에서가 작다. 그래서 디귿이 틀려.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은 거꾸로. 네, 참고로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관계고요. 즉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예요.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는 파장은 작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프 해석만 잘해주면 됩니다.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 A를 놓거나 B를 놓거나 할 때 수레의 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기억부터 자, T1에서 T2까지 A와 충돌한 경우에 속도의 변화량, B와 충돌한 경우에 속도의 변화량 비교하면은 A와 충돌할 때가 속도의 변화량이 큽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A와 충돌한 경우가 크다. 그 다음 T2에서 T3까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기억 판단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A는 T2, T3까지의 속도 변화량, 그 다음 B는 T2, T3까지 속도의 변화량 보면은 A와 충돌할 때는 V0만큼 변하는데 B와 충돌할 때는 V0보다 덜 변하죠. 그래서 A와 충돌하는 경우가 크다. 니은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자, 평균 힘의 크기는 걸린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운동량의 변화량 서로 동일하죠. 같습니다. 그 다음 T1에서 T4까지, T2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A와 충돌한 경우는 T1에서 T3까지지만 B와 충돌한 경우는 T1에서 T4까지입니다. 그러면 A와 충돌할 때가
걸린 시간이 작으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크다가 될 거고요. 그럼 디귿 선택지 거꾸로 A와 충돌한 경우가 더 크다.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9번 물질의 정기적 성질입니다. D 간격이 클수록 절연체에 가까워요. A와 B 중에서 A가 D 간격이 더 크다. 그럼 A가 절연체. 그럼 B는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리고 D 간격의 에너지만큼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기억 선택지. 자, D 간격이 클수록 전도도는 작아. 전도도는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 자, 니은 선택지.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D 간격만큼이고요.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3가 아니라 E3-E1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 T로 전이할 수 있어요. 근데 B의 D 간격이 A의 D 간격보다 작죠?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쳐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딱 요만큼까지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허용된 간격, 그러니까 D 영역 안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빛 에너지를 쪼여주더라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디귿 선택지가 틀린 말,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10번은 앞서서 했었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의 구조, 그림에 비해서 판단이 굉장히 단순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찰자, 관찰 대상, 관찰 결과 정확하게 확인하고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B가 탄 우주선이 측정한 B 안에서 왕복하는 데에 걸린 시간 T이다. 이게 고유 시간입니다. 그러면 A가 측정한 B 안에 있는 시계가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동일한 관찰 대상을 봤을 땐 고유 시간이 아니라 팽창 시간 될 거고요. 네. 고유 시간이 아닌 것은 고유 시간보다 크다. 니은 선택지가 틀려요. 크다. 참고로 기억 선택지.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더 팽창되고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럼 A의 관성계에서 B가 C보다 빠르게 움직이니까 시간은 더 느리게 간다가 되는 거고 기억이 맞아요. 자, 그 다음 디귿 선택지. C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C의 길이는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에요. 그러면 다시 자, C의 관성계에서 C의 길이는 고유 길이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우주선 C의 길이는 수축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유 길이는 수축 길이보다 길다. 즉 C의 관성계에서 C의 길이는 L보다 크다. 디귿이 틀린 말 되는 겁니다. 예. 정답 기억 1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역시나 계산하는 문제 아니고 단순한 개념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위치에 따른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 거고 소리의 세기가 크다, 보강 간섭한다. 소리의 세기가 작다, 상쇄 간섭한다. X1에서 상쇄 간섭한다. X2에서 보강 간섭한다. 기억 선택지. 자, A를 끄면 자,
x1 상쇄 간섭하는데 하나를 끄면 상쇄 간섭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상쇄 간섭했을 때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니은. 자, 보강 간섭하면 스피커가 한 개일 때보다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스피커를 끄면 소리가 작아진다. 니은이 맞는 거죠. 이건 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디귿 선택지. 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V는 F랍니다. 그리고 이웃 간섭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보강 간섭에서 보강 간섭까지 혹은 상쇄 간섭에서 상쇄 간섭까지의 거리인데 이것은 파장에 비례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공기 중 소리의 속도니까 속도는 동일합니다. 그럼 진동수를 2배로 하면 파장은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 그럼 파장이 2분의 1배, 즉 작아지니까 이웃 간섭 사이의 거리가 작아진다. 즉 첫 번째 보강 간섭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x2보다 작다. 디귿이 맞는 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전반사 문제고요. 전반사 문제에서는 굴절률의 대소관계 확인하고 굴절률만 반대다라는 논리를 활용해서 선택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굴절률 대소관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B와 A의 경계면에서 B 쪽으로 꺾여요. 굴절률이 큰 매질 쪽으로 꺾이니까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 그 다음 C와 A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해요. 그럼 굴절률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해야 전반사를 하니까 굴절률은 C가 A보다 크다. 그러면 B와 C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야? 라고 할 때 여기가 직각인 걸 보니까 요 각도가 45도가 되겠죠? 요 각도도 45도가 되고, 그런데 C와 A의 경계면에서는 전반사를 하지만, 즉 굴절각이 90도보다도 더 큰 거지만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B에서 각도가 45도일 때 A에서는 전반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C와 A의 경계면에서가 더 꺾이는 거고요. 그럼 굴절률의 차이가 더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C가 이렇게 되는구나까지 알 수 있어요. 선택지 판단, 기억. 굴절률은 A가 작아. 그럼 속력은 A가 커. 니은. B와 C. 굴절률은 B가 크다. 틀린 말. C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디귿. 45도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AC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아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세타는 45도보다 큽니다. 다시 얘기하면 A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가 되는 거라 디귿이 틀려. 답 기억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연력학 문제고요. 순환과정 문제인데 과정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열효율은 0.4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AB, BC, CA 과정에서 Q, W, 델타 U 파악해 볼 건데, 먼저 AB는 등온 과정, BC는 등적 과정, CA는 단열 과정이고요. 나와 있기를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 240, 방출 열량 240. 각각의 과정에서 Q는 W 플러스 델타 U. 자, 열효율이 0.4라고 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흡수 열분의 방출열인데 방출열이 240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식 만족하려면 Q1이 400 돼야 됩니다. 즉 흡수한 열이 400이라는 얘기고 여기 플러스 400. 1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야 해요. 다 더해서 0 돼야 됩니다. 플러스 240.
여기 마이너스 240 되는 거죠. 자, 이거 보면서 선택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1번 AB 과정에서 한 일 400이고요. 틀린 말. 그 다음에 2번 BC 과정에서 1을 한다? 틀리죠. BC 과정에서 W 0입니다. 3번 CA 과정. 자, 표 보면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냥 그래프 보면서 바로 알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한다. 예, 아니면 단열 압축 과정이죠. 단열 과정인데 부피가 줄어요. 온도가 증가한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암기. 그 다음 4번 CA 과정에서 받은 일이 240이다. 맞는 말이고요. 5번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은 같다. 틀린 말이죠. 흡수열이 방출열보다 더 커야 해요. 그 차이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자, 14번 문제 일단 이렇게 해설하고 마무리하면 되긴 하지만 요거 잠깐 한 번만 보면은 이번 연기 교재에서도 나왔던 논리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AB 과정은 등온 과정이고요. CA 과정은 단열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등온 과정이나 단열 과정이나 다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의 형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등온 과정보다 단열 과정이 더 가파릅니다. 더 가팔라요. 예. 뭐 단열 과정에서 온도 증가 혹은 감소 그 과정을 알아서 개념 바탕으로 이 그래프를 이해해야 되지만 문제 풀 땐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예. 단열 과정과 등온 과정을 구별해야 할 때 더 가파른 것이 단열 과정이다 라고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5, 16번 앞서서 했었고요. 우리 이제 17번과 19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볼 거예요. 자, 17번도 나름 재밌는 문제인데 사실 과조건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조건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 문제에서 의도한 바는 그 과조건이라는 것보다는 자기장의 크기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가 비례한다. 그럼 전류의 세기가 똑같을 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크다라는 걸 알아두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과조건이라고 했던 것은 이 영역을 보면 돼요. 이 영역을 보면은 Y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데 합성 자기장이 감소한다? 그러면 전체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애초에 나오는 방향 B제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조건이라고 붙인 것 뿐이고요. 자, 의도한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Z, Y, X가 만드는 자기장인데 자, Y에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 Y가 만드는 자기장이 B0입니다. I0일 때 B0예요. 들어가는 방향 B0. 그럼 G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전류는 똑같은데 더 거리가 가까우니까 B0보다 크겠죠. 그럼 여기 합성 자기장은 B0보다 X가 만드는 자기장은 B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두 개 합쳐서 나오는 방향 B0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얘가 나오는 거든 들어가든지 간에 두 개 합쳐서 나오는 방향 B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방향 B0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B0보다 큰데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Y 말고 XG 두 개 합쳐서 나오는 방향 B0가 되어야 해요. 여기 나오는 거 B0보다 크니까 들어가는 방향 B0가 되어야 하는구나 까지 방향 판단 되고요. 이게 끝입니다. 문제에서는 이 논리를 찾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럼 C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CN은 반시계 방향 X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XN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선택지 판단해 볼게요. 기억, 맞는 말, 니은, 틀린 말, 반대죠. 디귿, O에서
D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B0보다 크다. 이것이 맞는 말 되는 겁니다. 예, 분석 끝냈고, 그러니까 분석한 거 보고 선택지 판단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9번 문제. 예, 19번 문제도 정답률이 막 낮지는 않은데 나름 재밌는 문제였어요. 논리가 좀 참신하다고 할까? 네, 그랬습니다. 자, 한번 해결을 해보죠. 여기선 일단 전기력이 0인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전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시각에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표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문제에서 같냐 다르냐만 물어보긴 하지만 플러스라고 일단 설정하고 표현한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걸 권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의 종류가 안 나와 있을 때 일단 하나 플러스로 잡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야. 그럼 B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A, P 사이의 관계만 알 수가 있죠. 그럼 P가 그러니까 A와 P의 사이에서 전기력이 0이니까 A와 P는 서로 같은 종류. 자, 그 다음에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고도 나왔습니다. 그럼 P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A, B 사이의 관계만 알 수 있고 A, B의 바깥에서 전기력이 0이니까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인 겁니다. 자, 그럼 전하의 종류는 판단을 했고요. 기억 선택지가 맞는 말. 그럼 니은 선택지를 판단해 볼 건데 사실 니은 선택지를 판단할 때 방법 뭐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X0가 딱 얼마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X0에 따라서 P값이나 B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X0를 그냥 4D라고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값을 적절한 걸 대입해 보는 거죠. 별로 이제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해설은 아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한 풀이입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 풀이에요. 그럼 X0가 4D라고 한다면 B를 1이라고 할 때 A는 여기가 P로부터의 거리가 1대 4여서 16되고요. 그러면 P는 얼마가 되냐면 B로부터의 거리가 1대 3이 되기 때문에 A의 9분의 1배, 9분의 16배, 그러니까 요거의 9분의 1배, 9분의 16배 되는 겁니다. 그럼 보면 알겠지만 B를 1이라고 할 때 P가 9분의 16이니까 B가 P보다 작다. 니은이 맞는 말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X0가 얼마다라는 게 꼭 확정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표현을 해본다면 X0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임의의 위치를 잡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A 대 B는 P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럼 X0의 제곱 대 X0 마이너스 3D의 제곱. 그 다음에 똑같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 대 P는 자, A 대 P는 B로부터의 거리니까 3D의 제곱 대 X0 마이너스 3D의 제곱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공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0로 나눠주면은 X0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자, X0분의 X0 마이너스 3D의 제곱 3D 제곱으로 나눠주면 1대 너무 귀찮아.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의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비교할 때 A, 1 공통으로 했으니까 두 개 연립해보면은 B 대 P가 X0분의 X0 마이너스 3D의 제곱 대 3D분의 X0 마이너스 3D의 제곱 되는 건데 X0 마이너스 3D가 공통이라서 안 써도 되고요. 자, 한 번 더 계산하면은 3D 제곱 대 X0의 제곱
되는 건데 x0가 항상 3d보다 크니까 p가 b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x0는 3d보다 크죠.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하면 p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x0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3D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P가 더 크다라는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네. 현실에서는 이렇게 꼭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타이트하다, 좀 부족하겠다 싶으면 일단 오류가 없다면 첫 번째 방법처럼 해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디귿 선택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디귿 선택지는 대칭성에 의해서 계산 없이도 맞는 말이라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네, 그냥 이 위에다가 그래프 활용해서 조금 더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 참고로 여기서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니까 A가 B보다는 훨씬 큽니다. 자, 그럼 A가 B보다 큰데, 그럼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 B-니까 부호 여기서 반대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는 같은 방향 되겠죠. 근데 B가 A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P는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을 합성하는 것이라서 합성하면 전기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D에서 전기력과 ED에서 전기력, 뭐 대략 크기만 비교해봐도 D에서가 더 위에 있죠.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칭성 A와 B의 중점에 대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하의 크기만으로 전기력의 크기 비교가 된다라는 논리고요. 뭐 쌤 강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연습 문제 많이 수록해 놨기 때문에 분명히 몇 번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 강좌가 해설 강의 듣고 나서 좀 필요하다면 그걸 이제 골라서 좀 더 공부해 볼 수 있게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전문항, 6월평가원 전문항 해설을 했고요. 설명하면서 이제 좀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제시했고, 기본 개념 문제에서는 개념을 좀 더 충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단원에서 개념 설명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즉 수능에서 6월평가원에서 암시한 약간 예고한 형태의 정보 제시가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까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6월평가원 해설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이제 후속 강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념과 기출 그리고 기출 변형 컨텐츠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후속으로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가 준비되는데 6월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출시를 하려고 조금 후속 강좌의 출시 기한을 살짝 늦췄고요. 6월 안에 제공이 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